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한 분기에만 약 16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약 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추산되며 토요타는 연간 순이익이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담 전가가 어렵고 생산 이전도 쉽지 않아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SCI 한국지수에 두산, 효성중공업, LI진엑스원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반면 CJ제일제당, LG이노텍, SKC는 편출됐으며 전체 편입 종목 수는 기존 81개로 유지됩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자금 유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수급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기업은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 중인 기업들도 관세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투자 1조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VIP 고객 증가에 힘입어 파라다이스와 GKL이 2분기 잭팟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인 2,845억 원을 기록했고 GKL도 영업이익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9월 말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 실적 개선세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다 생산시설을 지으면 투자를 하면 관세를 면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어제는 이제 상호관세 발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장은 하락 쪽으로 고개를 트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잠시 들여다보면 지난주 금요일, 검은 금요일을 보냈었죠. 이번 한 주 동안 80% 정도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이전의 수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애플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2월 달에 5천억 달러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 1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합치면 6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가도 상승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카카오가 반등세를 좀 보였죠. 지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탈락한 이후 다시 한번 반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월러 이사가 지목되고 있고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는 스티븐 미란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스티븐 미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도 함께 협력을 했었고 지금도 경제 책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입맛대로 연준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높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6천억 달러 투자입니다. 어제 이제 투자 이야기가 발표가 됐고요. 합치면 총 6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1천억 달러를 이제 추가해서 기존 발표 5천억 달러를 발표했었잖아요. 거기서 1천억 달러를 추가했습니다. 발표 배경 및 의도는 이런 겁니다. 미국 제조 프로그램이죠. AMP 확대 목적이고요. 애플입니다. 공급망 재편 및 첨단 제조업 유치인데 일단은 배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협박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팀쿡 CEO를 백악관에서 이제 공동 발표를 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배경으로 팀쿡 CEO가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AMP 프로그램이죠. 미국 제조 프로그램 확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미국 전역에 이제 10개 기업과 신규 확대 협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우리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혁신 기술을 적용해서 칩 생산이 이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플 제조의 전력 효율 및 성능을 최적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논란과 뭐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에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 좀 없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투자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6천억 달러면 엄청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반기고 이러는 게 있다라고 보면 미국에서 다시 만날 때 리쇼링이 핵심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미국을 살렸다라는 그 경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런 것들을 계속 있는 공장들을 다시 이제 가져오자라는 이런 생각들이 덧붙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AI 칩 같은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수입을 막겠다는 전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은 다 내 편이다.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는 자신은 큰 기업들, 빅테크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이 투자 소식을 밝히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큰 기본적인 골자를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국 안에 투자를 하거나 생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이제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셀러들은 여기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더 공장을 많이 짓고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은 이미 이제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 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미국의 칩이나 포장이나 이런 공장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클라우드까지 이제 지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전략은 필수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하니까 손을 더 잡을 기회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랑 뭐 엔비디아 원체 잘 나가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뭘 하는 것도 있지만 애플이라든가 뭐 또 있은 테슬라 뭐 있겠지만 테슬라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계속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빅테크 지금은 애플이지만 또 많은 빅테크들과 손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애플과 미국 내 칩 생산 협력 중이지만 하이닉스도 이제 애플이나 맞춤형 웹몰이를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서 셀러들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애플과 연동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도 이제 잘 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관세 100%를 좀 이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이걸 비껴갔지만 또 어떻게 해도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 예의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잘하고 우리나라 정부들이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있겠지만 미국 정부와 잘 지내야 하지 않을까.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규제 예외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도 의존이 많지만 중국 의존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벗어나야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지금은 이제 뭐 파운드리라든가 부품 납품에 대해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도 팹리스 같은 이런 정책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제 꼬리가 되기보다는 용의 머리가 되는 방안도 아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와 관련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의 투자 소식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내용들 체크해 봤습니다.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챗 GPT 연 $1 왜라는 키워드고요.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챗 GPT를 미 연방정부 기관에 향후 1년 동안 $1에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고 이제 새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1년간 단 $1 사실상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제공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1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제공 버전은 보안 및 개인정보가 보안된 챗GPT 엔터프라이즈라는 버전이고요. 일반 유료 기업 버전은 이제 직원 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급 제공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도입이나 배경 목적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이제 AI 공공 부분의 이제 확대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 내 AI 활용 확산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AI 혁신의 어쨌든 공공 확산 판매에 대한 시도를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전용 사용자의 커뮤니티라든가 맞춤형이라든가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침은 정부 직원의 데이터를 모델을 학습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정부 기관에 어쨌든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학습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자동 재계약의 의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면 계약을 하겠지만 $1에 또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무료 제공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활성화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오픈AI만 계약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구글이라든가 엔트로픽도 이제 연방 정부가 계약을 했지만 계약 조건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아마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AI는 GSA라고 AI 공급 액체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9만 명 이상의 공공 분야의 어떤 직원들이 챗GPT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픈AI가 왜 이렇게 뭐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이렇게 제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미국 정부랑 이제 친해지게 되면 모든 데서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제 햄버거 매장을 냈다고 생각하면 신뢰도 확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도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쟁사보다 먼저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AI 예산이 커지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입도선매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이제 지금 아마 이제 MS랑 정부 규제를 쓰는 것과 연동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가 지금 향후 1년 동안 $1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들이나 마케팅 전략들이 AI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쓰게 된 연유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사가 이게 하면 이제 정부가 먼저 쓰면 민간도 아마 따라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될 것 같거든요. 체험을 먼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보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 영향력은 일단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이 전략은 지금 이제 대학에 무료로 제공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독자나 미래의 고객들을 입도선매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엔트로픽도 아마 압박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번에 같이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챗GPT가 그렇게 되면 이게 공무원들이 쓰게 되면 공공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가 사용하게 되면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법률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기준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챗GPT가 정부의 기본 툴이 되게끔 아마 쓰게끔 죽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업계가 전체 챗GPT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쓰게 되면 전 세계의 기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미국이 만들게 되면 그 공공 문서를 전 세계가 하게 되고 미국 문서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문서를 만들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많은 것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노력하게 되고 그런 경쟁 구도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픈 AI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 내로 GPT-5 출시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공개 행사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2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공개 행사 열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00% 반도체 관세 셈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오후장 지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시간대별로 함께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게 좀 비껴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유치가 목표이고요. 아시아 내 이제 대만이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강세기 때문에 대만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고 나오는 공식적인 게 없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정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비껴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전량이 대상이고 단 미국 내 공장 투자 시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거고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TSMC는 최근 미국 내 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는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2024년도 이후에 어쨌든 아시아 5개국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5개국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무역 협정에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U나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기존 무역 협정에서 관세율을 지금까지는 한 15% 정도 수준에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100% 관세를 하겠다라는 법적 근거는 섹션 232라는 어쨌든 법안에서 국가안보의 어쨌든 이유로 대통령의 관세를 100%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려와 전망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 같고 세계 질서를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비껴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비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라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대만 쪽의 어떤 리스크를 좀 벗어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중간 선거를 겨냥한 어쨌든 공장을 유치해서 그런 쪽에 있었던 많은 부분에서 또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쪽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대만 쪽 정부 이야기 보면 확실하게 TSMC는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 무관세로 진행이 될지도 계속해서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좀 살펴본다면 관세 100%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다른 전자기기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 이 정책이 되면 득을 보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가 되면 대부분의 이제 대다수 미국 국민은 손해를 보고 득을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 관세가 폭등하면 아이폰의 이제 수입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100달러면 관세가 만약에 뭐 200, 관세가 100%가 되면 2,000달러로 급등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일반 소비자는 고가 제품을 못 사게 되고 실질 구매력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뭐 이 노트북 가격이 확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저가 제품은 아예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힘들게 되지 않을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수입이 되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되고 애플 같은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증가되고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안 살 수밖에 없고 그대로 팔게 되면 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는 전자기기 가격이 올라가서 지갑이 아프게 되고 사실은 기업은 돈을 더 쓰거나 수익이 줄게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득을 보는 사람은 적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아주 극소수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세 100%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위고비 복제약에 죽는다이고요. 위고비를 대표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내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 매출이나 OP가 나빴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회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다양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도 말씀하셨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가 어쨌든 이게 성장률이 지난해에 어쨌든 Y2Y 해서 21%인데 올해 8%밖에 성장을 못했다는 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년에 이제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가 56% 성장을 했지만 전체 성장률의 16%밖에 못 그쳤다라는 게 어려움이고요. 경쟁사가 많이 따라오고 이제 복제약들이 많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릴라일리가 시장 거의 잠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복제약 제네릭이란가 조제약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나 당뇨약 같은 것들을 조제하는 병원 의사들이 잘 조제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매출이 타격이 참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1,000억 달러 이상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 전략을 해야겠죠. 이제 비용 절감도 하고 인력 감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요 보험 같은 것들은 이제 노보케어 같은 걸 확대 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이제 자신들이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신약 개발을 일부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내일의 먹거리를 중단했다는 건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환급 가능성도 있지만 가격 압박에 대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라는 건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 일라일리의 강력한 약이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국에서 미국은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조제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그냥 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일라일리 약이 효과가 좋다는 약이 나오면서 아마 매출 감소가 컸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위고비 같은 약은 이미 시장이 초기에 수요가 이미 많이 반영된 것도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건 초반에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이미 쓸 사람들은 다 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맞을 사람은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미국 내의 어떤 규제나 론 정책 리스크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황대가 합급되면서 성장될 수 있지만 가격은 유럽 수준에 낮추라는 압력이 있으면서 이익이 좀 줄어든 것도 아마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먼저 좀 살펴본 상황이고요. 사실 밤사이에는 일라이릴리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됐었죠. 다른 부분들 다 괜찮았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대치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부분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72주 동안 지금 체중이 1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기대치가 15%였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어제 14% 넘게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시장에서는 가장 선도하고 있는 두 기업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복제약이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판매 모델을 좀 강화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매를 푸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노보케어 같은 걸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통 마진을 좀 줄이면서 가격 경쟁을 강화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험 없이 이제 약을 사는 환자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기존에 노보케어라고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지역에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월 단위로 구독형 모델 같은 걸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 99달러로 이제 노보케어 같은 것을 해서 로슈가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자사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직접 판매해서 매출이 급등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달러면 이제 그게 한 100달러 정도 전후로 해서 노보케어면 이게 저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만, 우리나라도 13만 원 정도인데
요 정도면 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중간 마진을 없애고 소비자랑 직접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미엄 포지셔닝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복제약은 싸지만 의사 모니터링과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 복제약 관리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보면 고가 전략에 있는 사람들, 이 부분들 자신은 약간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에보트가 이제 당뇨 패치의 앱 관리를 연동해서 고가 전략을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약의 컴파운딩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의사들이 이제 컴파운딩 약을 섞어서 파는 건데 요거는 기술 차별화와 소송을 약간 병행해 보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일라일리가 파운드 제조를 복제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이걸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 전략을 아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동남아 시장이거나 이런 부분 이제 중남미 시장인데 요 시장도 아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브라질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브라질 정부와 함께 같이 협력해서 이제 50% 약가 보조를 이끌어낸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케이스를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것도 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얌전히 어떤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GLP-1을 어쨌든 신약 개발해서 확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연구해 보면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도 별개로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은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8월 달에 일정이 하나 남아있죠.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8월 18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도 가격이 한 25% 정도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8월 18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용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NFL, ESPN 스트리밍 대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NFL과 ESPN이 역사적인 합의를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NFL이 가지고 있는 주요 미디어 자산들이 ESPN 관리 하에 들어간다라는 게 큰 골자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역사적이라고 그러나 약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L 지분 10%를 ESPN이 어쨌든 자산을 이제 가져간 겁니다. 서로가 이제 교환을 한 건데요. 이제 ESPN이 10%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NFL의 네트워크라든가 레드존이라든가 기타 미디어 자산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10%를 25억 달러에 30억 달러 정도 추정을 했고 서로 이제 맞교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가 그래서 이제 ESPN 지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에서 72% 정도 이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측의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NFL은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스트리밍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즈니의 목적은 이런 부분에 강화하면서 향후에 이제 젊은 층을 좀 공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승인 후에 규제 당국 승인 후에 양측이 스트리밍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NFL은 미래는 스트리밍이다. 스트리밍을 통해서 향후에 많은 독자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젊은 층들은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본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NFL층은 어쨌든 스트리밍을 통해 팬들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하기 힘드니까 미디어 경험이 많은 ESPN이나 이제 디즈니 쪽을 통해서 어쨌든 손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어쨌든 ESPN은 최근에 메이저리그하고 이제 손을 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 NFL은 젊은 층이 많으니까 콘텐츠를 통해서 케이블 가입자 수를 줄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좀 증가시키고 어쨌든 새로 만든 스트리밍을 통해서 팬들을 몰아넣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서로의 어쨌든 윈윈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어쨌든 미디어 전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NFL이 그러니까 ESPN의 지분을 인수하는 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즈니의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 TV가 ESPN이기 때문에 디즈니는 NFL로부터 NFL 네트워크나 기타 미디어 자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분 10%를 NFL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넷플릭스나 유튜브 TV 같은 플랫폼들과는 어떤 차별점을 좀 갖게 될까요? 다양한 차별이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이 ESPN 이꼴 NFL 스트리밍 허브라는 공식
적인 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ESPN은 이제 단순한 어쨌든 방송사가 아니라 NFL 콘텐츠를 통해서 슈퍼앱이 되는 겁니다. 앱으로 이제 변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ESPN 스포츠 스트리밍 앱이 되면 이걸 통해서 라이브 경기라든가 판타지 풋볼이라든가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명 영상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NFL을 안 좋아하지만 미국은 이제 정말 이게 스포츠 앱이 그러니까 국민 스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케이블 TV에 이제 완전 대체제로 자리 잡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NFL은 이제 단순한 리그에서 미디어 지주사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콘텐츠 공급자가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의 지주자이자 설계자가 될 것 같고요. NFL 자체가 이제 서비스의 추진도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요게 시작이 되면 다른 것들도 글로벌 스포츠에 대한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즈니가 이제 NFL 기반 스트리밍으로 나서게 되면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도 이제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WWE 중계권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 TV가 이제 그 MLS라고 이제 축구 계약을 갖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일로 갔어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미국 MLS 클럽에서 이제 이적을 하게 됐는데 2027년 옵션에서 2029년까지 있으면서 이적료가 있는데 이제는 요 부분을 경기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료가 있는데 옛날에 리오넬 메시가 손흥민과 동시에 보유한 리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가 뭐냐면 이제 손흥민 경기를 보려면 오직 애플 TV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S 시즌을 패스만 볼 수 있고 이제 SBS나 KBS나 스포티비 같은 방송사에서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튜브 풀경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TV에 접속을 해서 유로 시즌 패스 결제를 해서 손흥민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리그에서 이제 우리도 지분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OTT들도 다 이런 전략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른 플랫폼들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NFL한테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중계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잘 들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Y스틸텍이 26%대 급등세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오리엔탈전공도 25%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HJ중공업 18%, 대동기어와 카카오는 11%에서 12%가량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은 21%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와 스피어는 7%대 낙폭을 그려냈고요. 또 덕산 네오룩스 5%, 삼천당제약도 4%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카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 AI 그 선발전에서 좀 탈락하고 나서 주가가 살짝 좀 밀렸었다가 실적 발표 후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11% 넘게 뛰어 올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카카오가 이제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매출은 2조 283억 원, 영업이익은 1,859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8.8% 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97.2% 급증해서 1,718억 원에 달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카카오가 실적 부진과 신사업 정책 그리고 창업주 리스크 등으로 주가도 많이 눌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모두 뒤집고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건데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9.2%까지 올라오면서 단순히 비용을 줄인 수준이 아니라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개선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그래도 상승세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고 있는 전략들이나 로드맵들이 좀 있어서 더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카카오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하반기 핵심 전략들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던 건 카카오톡의 전면 개편과 AI 서비스 출시 계획인데요. 우선 다음 달에 열리는 이프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오픈 AI와 함께 만든 AI 에이전트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11월 이전에는 실제로 써볼 수 있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모빌리티 같은 서비스까지 연결을 해서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형태의 AI 비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카카오톡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톡 앱 자체도 크게 바뀝니다. 5개 탭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서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직접 작동하는 AI 기술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제조사를 제외하고는 처음 선보이는 방식이고요. 이처럼 톡비즈 기반의 수익성 회복과 AI 중심의 신사업 확대가 동시에 가시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가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입니다. 그게 11월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AI 에이전트 같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매출 30년까지 8억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1,000억 원 정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P도 8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은 상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많이 올랐고 좀 차익이 나오네요. 1.5%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젤 살펴보겠고요. 주가가 5% 넘게 올랐었는데 역시나 2분기 실적 발표가 여기에 영향을 줬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휴젤도 어제 발표했던 2분기 실적이 또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또 순이익 모두 늘게 됐고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2분기 매출은 1,103억 원, 영업이익은 56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3.6% 늘었고 시장 전망치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순이익도 382억 원으로 3.3% 증가했는데요. 실적을 끌어올렸던 건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와 HA 필러의 해외 매출 때문입니다. 2분기 해외 매출만 698억 원, 전체의 63%를 차지했고요. 미국과 중국, 유럽 시장 수출이 고르게 늘어나면서 수출 비중은 무려 73%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성장세 덕분에 상반기 누적 매출도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4% 가까이 늘었습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드물게 실적이 뒷받침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휴젤 하면 이제 보툴리눔 톡신, 필러 쪽 빼놓을 수가 없어서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같이 엮이기도 하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단기 실적도 좋기는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 하반기 전망이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다는 점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톡신 제품 레티보의 선적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중국 매출도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브라질 시장에서도 선적 재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북남미 지역 전반의 실적 기여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매출 4,498억 원, 영업이익은 2,167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목을 받는 건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익성 개선은 고마진 제품인 수출 비중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고요. 과거에 논란이 됐던 법률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법무 비용이 줄어든 점도 큽니다. 또 증권업계에서 제시한 6개월 목표 주가가 5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어제 종가보다도 한 40%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수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K톡신 해서 세 가지 기업이 가장 이름을 좀 올리죠. 대웅이랑 메디톡스까지 휴대리랑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실적도 수출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애플 이슈가 같이 붙어주게 되면서 의외로 반도체주 중에서는 가장 강세를 좀 보였고요. 관련해서 파운드리 소부장단도 강세를 같이 보였습니다. 일단 어떤 뉴스인지부터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애플에 고성능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어제 좀 주가가 2% 넘게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세대 칩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칩이 아이폰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일본의 소니가 독점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삼성이 처음으로 이 공급망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애플 신제품 개발 주기를 고려한다면 빠르면 2027년부터 삼성 이미지 센서가 아이폰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설계는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가, 또 생산은 오스틴 파운드리에서 맡는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 이미지 센서 시장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쓰임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단순히 아이폰에 부품을 넣는 걸 넘어서서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을 때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거든요. 그 시작으로 애플이 가장 먼저 발판을 좀 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파운드리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이미지 센서 공급으로 인해서 삼성은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이 두 분야에 있어서 모두 호재로 좀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최근 테슬라와 약 22조 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번에는 애플 이미지 센서까지 수주를 하면서 그동안 적자를 이어오던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도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부문은 작년 한 해에만 5조 3천억 원, 또 올해 상반기에도 5조 원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고객사가 공식적으로 삼성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또 직접 협력에 나섰다는 건 단순 실적을 넘어서서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선정에 매우 보수적인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애플이 삼성의 오스틴 공장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직접 언급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로도 시장은 일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같은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미국 현지의 대규모 생산 설비와 또 투자 계획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서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TSMC를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도 비용이 좀 높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향후로 돌아가는 공정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을 찾는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함께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0.57% 그래도 7만전자 지켜주면서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고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공장과 관련한 인수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좀 다소 엇갈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생산시설 인수를 검토 중이다, 또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장 인수 자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반응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이번 인수 대상이었던 공장이 과거 FDA로부터 품질 지적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현재 해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전 이력 자체가 시장에서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리스크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투자 규모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번 인수에는 7천억 원 규모가 투입이 될 예정이고 향후 증설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최대 1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신중론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은 미국 안에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인수 추진에 대한 뉴스 속에서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점검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추진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전략적 의미를 좀 갖게 될까요? 네,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투자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직접 확보하는 건데요.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했던 의약품 고율 관세 정책에 선제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담을 줄이려면 현지 생산이 가장 확실한 해법인 상황인데 또 공장 인수가 마무리되면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이마, 또 베그젤마처럼 이 제품들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포장과 물류까지 가능한 일괄 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일라이릴리의 바이오 의약품을 일정 기간 위탁 생산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현지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면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시장의 해석처럼 단기적인 주가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관세 회피 효과까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도 관세 대응에서 이미 전략들 다 세워놨다라고 자신감을 보인 바가 있었죠. 선제적으로 2년치 재고에 미국 이전이 있었고 현지 CMO랑 계약 확대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도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LG화학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걸까요? 네, 일단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살펴보면 LG화학의 2분기 영업이익은 4,76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6% 넘게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순손실이 1,100억 원이 넘게 나면서 적자로 돌아섰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쪽은 미국발 관세 부담에다가 중동 정세 불안까지 함께 겹치면서 적자가 계속됐고요. 첨단 소재 부문도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보다도 하반기 전망에 좀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LG화학도 실적 발표 자리에서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또 고객사들도 재고를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주가에 어제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화학 하면은 크게 석유화학도 있고 2차 전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하죠. 2차 전지는 최근에 그래도 주목을 좀 받으면서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사실상 본업으로 볼 수 있는 석유화학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실적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전략들 기업에서 내놓고 있을까요?
네, 일단 LG화학은 전통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실적 반등이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이익 중심 그리고 고부가 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이미 1조 4천억 원 규모의 범용 중간 원료 사업을 줄였고 또 이제는 자동차용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거나 판매 지역을 다양화해서 관세 역량을 조금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지 재료 쪽은 미국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이 현지 생산 거점을 통해서 관세 부담도 줄이고 도요타양 공급도 시작을 하면서 수주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이 흐름이 2026년부터는 가시적인 물량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포트폴리오 정리인데요. LG화학은 어제 비주력 사업인 에스테틱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과학 부문에서도 의약품과 항암 신약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LG화학은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 맞춰서 매출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현지화와 기술력 중심의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LG화학은 일단은 배터리 효과 속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하면서 방어하면서 움직이긴 했지만 유아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전략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울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4% 프리마켓에서 29만 3,5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짧게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세 시행 첫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5% 또 상승 탄력까지도 받기도 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연준 이사가 지명이 됐죠.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지명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높아졌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만큼 반도체 종목들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종목들 좀 투심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반도체주 역시나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되돌림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박스권 국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좀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3,1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반복적인 흐름이 이어져 왔었죠. 이어져 오고 나서 관세 협상이 15%로 인하 소식이 들리고 나서
7월 31일 날 3,288포인트까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으나 세제 개편안 여파 때문에 좀 증시가 흔들림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국면에서 좀 관망하는 장세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미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 대주주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한 부분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좀 발언이 나올까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강보합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래도 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주말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쇼크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 뚝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는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관세 시행이 또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최혜국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반도체 투톱이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반도체 이야기들도 좀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일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계약까지 또 따냈는데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애플까지도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에게는 지금 차세대 이미지 센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제 2%또 반등까지 해줬어요. 7만 전자 이제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에 테슬라 23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주가가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가 23조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차후에 몇 배는 더 계약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하면서 집 근처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할 수가 있다라고 이런 멘트까지 날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옵티머스라든지 혹은 로보택시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가 될수록 삼성전자가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후에 하반기에 엔비디아까지 공급이 확정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반도체 관세, 100% 관세가 한국이 좀 제외됐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7만 전자에 좀 안착한 모습이고 이렇게 테슬라 이어서 애플까지도 좋은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최혜국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있다는 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가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0.3%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계속 수주를 따내면서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밀려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HBM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엔비디아와의 마찰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한미반도체랑 좀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마찰이 있어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좀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엔비디아에게 지속적으로 HBM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61선 부근에서 좀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만 지금 글로벌 기업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빅테크 애플이라든지 혹은 테슬라 그리고 하반기에 엔비디아까지 수주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더 SK하이닉스가 좀 낙폭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세워보자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빅테크와의 랠리가 좀 더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어떤 점에서 좀 더 투자 전략을 좀 위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네.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우아한 국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뭐 가정용 볼리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 스마트 안경까지 메타랑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가 지금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애플의 투자 전략을 내놓으면서 애플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관세에 대해서 이제 시행 첫날이니만큼 좀 혼조세인 모습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준 지금 이사가 지명이 된 만큼 앞으로 9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가로는 상승 출발이었었는데요. 지금 역시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3,2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합니다. 8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죠. 삼성전자 0.5% 상승하면서 79,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이 테슬라 이어서 애플까지도 수주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 빅테크들과의 협업 소식들에 대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덩달아서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계속 올랐던 상황 이어서 그럴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하락폭이 있네요. 1.42%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8% 오늘 하락하면서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5위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선주가 5위에 안착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조선과 원전 쪽으로도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간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알테오젠입니다. 상승하고 있네요. 0.35%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0.9%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 깜짝 실적을 낸 만큼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론 지금 3위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요즘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죠.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쉬어갑니다.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부스터 리쥬란에 대해서 좀 실적 성장세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가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 가까이 하락 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아침 상황에서는 크게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조차도 지금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상황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지금 코스피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혼조세가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반복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현재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대형주는 반도체를 좀 축으로 삼성전자를 축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뭐 CLX라든지 뭐 D램 관련주들도 같이 덩달아서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테마별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재건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게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이 플러스 12%까지 올라가고 있고 HD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혹은 현대건설기계 역시 3%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죠.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3년 6개월 만에 3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재건 관련주가 휴전 기대감에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클수록 재건은 올라가지만 반면에 항상 방산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주가 큰 폭으로 낙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시비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이렇게 3자 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방산주들이 오늘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MSCI 지수 변경 소식인데요. 사실 여기에 LIG 넥스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아무래도 재건에 대한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8월 26일 날 진행이 되죠. 네.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모멘텀은 있지만은 기대감에 따라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그러니까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휴전에 대한 이제 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변동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MSCI 편입 같은 경우는 말일날 일정이 있는 만큼 말일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말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일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두산과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이 신규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하락은 단순한 하락인 건지, 지금 세론으로 작용한 건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흐름을 매 주간 보여줬었거든요. 네. 6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요.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을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60만 원까지 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지지해서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IG 넥스원 관련된 이제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래 대금에서 상위단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이버 0.42%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1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의 영업 이익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이고요. 검색이라든지 커머스 쪽으로도 호조에 힘입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AI 국가대표로 또 선정이 된 만큼 계속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 조직 개편뿐만이 아니라 AI, 지금 실적까지도 앞으로의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좀 컨센서스랑 좀 부합하게 나왔죠. 이왕이면은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은 주가가 카카오처럼 더 튈 수가 있었겠지만은 네.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긴 올라도 좀 강보합권이나 뭐 1%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이 있는 이런 국가대표 AI 정책이 있는 정책주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까지는 하방 압력을 받고는 있지만은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하단 밴드를 박스권에서 지지해주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돌파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길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이야기 해봤으니까 카카오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카카오가 굉장히 실적 발표로 인해서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11%나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어제 급상승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요. 이 깜짝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같이 또 기대감에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잖아요. 이 점 같이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에 대한 전략들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가 어제 장대에 양봉이 나오고 나서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다소 출현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카카오 역시 챗봇 AI가 좀 적용이 된다면은 전 국민이 이제 챗봇 AI를 활용하게 되면은 더 기대감이 더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 역시 개선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역시 네이버랑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어제 좀 슈팅이 나온 만큼 차익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 정상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제 장대 양봉을 나오고 나서 그걸 좀 더 하회하는지 혹은 낙폭을 더 확대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다시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인터넷 대표주로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긍정적인 홀딩 의견을 주셨지만 좀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만큼 지금은 좀 주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대한 개편 소식까지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실적 시즌이만큼 어제 카카오도 많이 올랐던 만큼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화장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도 나오고 오늘 달바 글로벌까지 실적 발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화장품에 대한 랠리도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또 달바 글로벌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화장품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까지 이제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의 전략들은 또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제 기업들별로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네. APR 역시 최근에 뭐 17%까지 네. 시세가 나왔었고, 뒤이어서는 뭐 카카오라든지 하이브 역시 호실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시는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파마리서치도 실적 발표를 하고 위메이드 그룹주도 실적 발표를 하고 네오위즈라든지 혹은 달바 글로벌이라든지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호실적을 기록할 업종은 어떤 건지를 분별하게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APR, 달바 글로벌, 파마리서치 모두 다 지금 하락 추세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인 자세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래도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은 좀 네. 낙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 그 결과 물론 뚜껑을 좀 열어봐야 네. 결과에 따라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컨센서스랑 좀 부합하는지 네이버도 좀 부합하게 나와서 강보합권을 이루듯이 좀 서프라이즈로 나와야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이 숫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달바 글로벌 파마 리서치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지금 코스닥에서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은 하락 추세지만 요즘 화장품들의 상승 랠리도 같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TB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양시장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빼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규모가 꽤 있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입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관세 협상안이 이제 발표가 됐고 또 이제 7일부터 해서 지금 관세 지금 적용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거래에서는 이제 관세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FTA까지 체결을 했던 가장 강력한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인데 설마 관세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으니까 첫날에는 이제 야 이거 뭐냐 이거 이제 미국이 정말 네. 한국하고도 연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외국인들이 좀 일시적으로는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뭐 공포 장세에 올 만큼의 어떤 물량이 출현됐다기보다는 그냥 아 그래 어차피 뭐 같은 비슷한 우방국들이었던 뭐 유럽이나 일본하고도 15% 정도 관세를 매겼으니 뭐 굳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포지션 비중을 좀 조절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봤을 때 오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실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도 않는 상황. 네. 그냥 일주일 내내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자금 자체는 전방적으로 이제 다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반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관세로 인해서 정말로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코스피 선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을 굉장히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디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한 달 가까이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목표를 했을 때 먹거리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뭐 통신, IT 그리고 뭐 반도체 이상까지도 지금 충분히 많은 먹거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걸 일단 섹터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내에서 펀더멘탈이 좀 강했던 기업들, 특히 이제 매출이 좀 탄탄하게 계속 유지가 됐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섹터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펀더 잘 받쳐주는 그리고 관세에도 탄탄하게 가고 있는 섹터가 조선일 텐데 조선 쪽에서 어제 HD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MRO 첫 수주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조선 쪽 보면서 우려했던 게 우리 수주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게 고민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워낙 고성간 또 LNG 쪽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수주에 대한 고민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관세 협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조선업종에 관련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MRO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연결 매출을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얻어지는 게 큰 건데 네. 지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첫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에 대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좀 빨리 반등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MRO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국가 간의 신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일전에 제가 하나오션 관련해서 MRO가 왜 계속 강조가 됐습니까? 미국 해군이 실제로 해군 전방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용 선박을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게 이거를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미군의 입장에서는 전략 기지를 전진 기지를 하나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협상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이제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맺은 상태고 또 이제 굳건한 동맹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기도 네. 합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MRO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차후에 이제 이런 어떤 군용 선박까지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들은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한화가 조금 더 우선권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선들 특히나 이제 뭐 베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전에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끌고 가거나 예인을 해 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차라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방 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갈 수 있는 대륙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유럽으로 구대륙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가고 태평양으로 갈 때는 아시아 지역으로 올 때 가잖아요. 근데 한반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동남아 지역이나 혹은 이제 인도 지역 그리고 동부 유럽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또 한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MRO 사업을 받은 것이 사실은 좀 첫 술에 엄청나게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첫 술이 좋은 맛도 있지만 또 쓴맛도 있는 법입니다. 좀 규모가 좀 더 컸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은 네. 있지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도 한 번 더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사업거리가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 시에 한 번 더 관심을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정 시에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사인을 같이 좀 주셨습니다. MRO 쪽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오랜만에 게임 쪽을 잠깐 좀 짚어볼까 해요. 사실 이제 어제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효과로 굉장히 실적 잘 나왔고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컨센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차익이 한 4%가량 한 4에서 5%가량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데브시스터즈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게임 일정은 사실 하반기에 더 많아요. 이번 달에 게임스컴 일정이 있고 지스타나 도쿄게임즈 같은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엔터주랑은 살짝 좀 결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쪽에는 어떤 시선을 좀 둬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저도 자주 말씀을 주변 분들끼리 계속 이제 게임주를 많이 물어봐요. 지금 뭐 사실 경기가 안 좋은데 게임 이거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과거 우리가 이제 많은 게임주라는 인식이 뭐냐면은 과금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리니지 라이클이죠.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지금 주가 계속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과거처럼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 게임 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매달 결제를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을 매달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떻게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실제 매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뉴스에서도 인터뷰가 나왔었잖아요. NC소프트가 환불 제대로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 인터뷰가 나왔을 때 제가 여기 1억을 넣었는데 환불을 7천만 원밖에 환불을 3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 7천만 원은 게임머니를 줬다. 이 유명한 인터뷰가 녹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 규모 자체가 사실은 과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신작이 나온다 했을 때 전작이나 사실 분위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제 옮겨가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데 과거처럼 이제 게임이 그냥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게임의 어떤 독창성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았던 거예요. 반면에 이제 쿠키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매출이 잘 나왔습니까? 일단 누구나 접근성이 편해요. 사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모바일도 당연히 게임 인기가 있죠. 근데 사실 주류 게임 산업은 거의 콘솔이나 PC가 많습니다. 근데 콘솔 PC로 하는 게임으로 우리가 주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거의 몇 개 없었어요. 콘솔 게임 관련주로 하면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네오위즈 정도가 좀 기대가 됐었는데 실제로 네오위즈가 이번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었죠. 뭐 피해 거짓 뭐 작년부터 해서 작년 재작년에 뭐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뭐 손익분기점 절대 못 넘을 거다. 이런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다 넘어갔잖아요. 오히려 DLC까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게임을 해보지 않았다. 특히나 내가 만약에 게임을 해봐도 리니지 라이크로만 해봤다. 그러면은 게임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안 건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으로 섰다는 것은 과거처럼 그냥 돈 몇백만 원 넣고 그냥 하는 그냥 재밌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임 자체에 대한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이 게임이 발전을 해서 어떤 문화나 이런 것으로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 중에는 뭐 네오위즈도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로부터 스타크래프트 IP 받아왔죠. NC소프트가 받을 거다, 넷마블 받을 거다, 크래프트 받을 거다 뭐 기사들을 말하는데 저는 넥슨 꽂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넥슨이 또 이렇게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사마다 특징들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민감하게 보실 줄 모르는 분인데 그냥 게임 잘 간대라고 해서 NC소프트 사는 거는 일종의 어떤 주식에 있어서는 좀 사대주의 투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최대한 지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잘 아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벤트가 하반기에는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벤트 앞두고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는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넷마블은 오늘은 차익이 한 4에서 5% 정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먼저 열어보면요. 5G 통신 장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워낙 좀 손이 안 가는 섹터기도 하고 연속성이 잘 안 나오는 쪽이긴 한데 일단 7월에 미국 FCC 주파수 경매 권한 획득 그리고 8월에 국내 주파수 할당 로드맵 발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국내 모멘텀들 좀 남아 있어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쪽이 참 전략 세우기 까다로우실 텐데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설비입니다. AI 돌리려면 당연히 전력원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전히 필요하고요. 원전이랑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하는 그 펀드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스토리가 하나 더 붙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사실 우크라 재건이나 남북 경협, 심택 실적 발표 후에 기판주 위주로 해서 강세 보이는 테마들이 좀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일라이릴리가 미국장에서 1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카지노도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일단 비만 치료제 살펴보고 시간 허락하면 카지노까지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G 통신 장비 이쪽부터 전략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사실 하락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연속성을 잘 가져가지 못하는 쪽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트럼프 임기 때는 그나마 좀 잘 갔던 섹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좀 두고 계세요? 그거는 공교롭게도 우연입니다. 우연인가요? 우연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5G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신 분야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AI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올라오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AI 소프트웨어나 혹은 이제 반도체 기업을 사겠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통신주 사겠다라면 괜히 그러니까요. 이런 약간.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5G가 가려고 하면은 주파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주파수 경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죠. 네. 이게 2023년도에 한번 하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파수 경매를 하면서 뭘 목적으로 지금 미국이 주파수 경매를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가셔야지 통신 장비에 대한 가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AI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확대가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통신 장비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누군가는 중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신사가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확대될 거다, 이번에 국가주도 AI 산업에 대해서 누가 당첨될 것이냐, 네. 최종의 1인자를 가려서 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저 돈 받아가지고 정말로 우리나라 한국형 챗GPT 만들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싸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만들어라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서비스가 확장이 되려면은 당장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장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 주파수를 이제 경매 진행을 한다. 이거 보통 이제 주파수 얘기 나오면은 5G 얘기 나오고, 5G 얘기 나오면 그놈 W 나옵니다. KMW. 네, 그거 샀다 하면은 무조건 물리는 그놈 네. W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5월 30일에 반짝 상승했다 또 지금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연속성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G라는 걸 이제 믿지를 않아요. 이게 이동통신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그래 좋은 얘기인데 내 돈 벌어줄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보는,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초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수출 분야고요. 두 번째 내수 분야입니다. 자, 수출 분야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그래도 통신 장비주가 좀 반짝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2019년도부터 FCC,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지금 중국향 통신 장비에 대해서 축출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이미 가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벤 리플레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거는 이제 안전한 통신 보안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법안에 근거를 해서 지금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금 기존에 미국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중국향 장비들, 아까 말씀드린 하이라든지 ZTE 장비들을 쓰고 있는 거를 다른 나라나 이제 미국 장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쓰던 안테나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은 그거 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2023년도에 약간 예산이 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방에서 일부 끌어왔었던 거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경매는 뭐냐면은 나머지 이제 추가 재원들과 이런 것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무선 주파수 AWS-3를 지금 이제 경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먹거리는 2026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 장비주들이 사실은 3년 동안 조정을 꽤 많이 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섹터 중 하나가 통신이랑 5G 섹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다른 섹터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던 것이 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장기 모멘텀을 확인을 하자고 하니 사실 많은 부분들은 이제 단기 반등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추격 매수했을 때 물림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출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미국과 교두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수 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웹이 이제 곧 있으면 서비스를 재개를 할 건데 원앱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왜 굳이 유럽에 있는 통신사랑 미국에 그 잘 나간다는 저궤도 위성 깔아대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한국만큼 통신이 잘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만큼 통신이 잘 돼 있는 곳에 자기 서비스를 개최를 해보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질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가 트래픽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소비가 많아지고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디지털 트윈 입혀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시장이 바로 한국의 IT 시장, 통신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도 한국 내 기업들과의 어떤 유착을 관련을 해서 매출을 만들 가능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통신사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지상 기지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산간 지역 완전 오지에 들어가 있거나 해상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해상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사 지역 관련해서도 이제 보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협약이 되어 있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볼 때가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궁금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연속성도 부족하지만 숫자가 잘 찍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퀘스천 마크인 것 같긴 하거든요. 종목 선별은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 되나요? 네, 일단 그놈 W는 제가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괜히 추천해서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기업 두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배가 LIG예요. 그러니까 LIG 하면 지금 굉장히 방산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LIG가 지금 지분을 30%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이제 차량 단말기랑 도로용 기지국에 대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아스팔트 까고 전설 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이거를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V2X라든가 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개시를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중계국도 필요하고 기지국도 필요하고 통신사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제 커넥티드 자율주행 서비스까지도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기업을 인수를 하고 사업 영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넥스원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여기 이제 군사 보안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일본, 유럽에 지금 다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수출을 7개 국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5G 산업이 좀 일부 위축되다 보니까 뭐 매출이 6% 줄긴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수출 실적이 또 다시 한번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선주 얘기를 드리면서 그냥 배만 만드는 것만 주목하지 마라. 오히려 배에 필요한 서비스도 주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저궤도 안테나 시장을 지금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미군과도 지금 이미 협상이 지금 인증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안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향후 우리나라에 뭐 스타링크가 들어오고 했을 때 지금 원웹이라는 또 서비스가 지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까지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인텔리안테크도 한 2주 전 나왔던 리포트 보니까 목표가 상향되는 한 13%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또 있기도 했네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뒷배가 LIG 넥스원이라는 부분에선 사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통신 장비 쪽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전력 설비로 좀 시선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AI 돌리려면 당연히 전력원이 필요한 상태고 그 대안으로 지금 원전, 신재생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외신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시점이나 시기, 타이밍이 좀 문제일 텐데 그냥 길게 봤을 땐 사실 우상향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도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전력 이슈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고리 1호가 지금 이제 폐쇄가 되잖아요. 원전 1호가 지금 폐쇄가 됐는데 그 말인즉슨 그만큼 전력이 수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걸 무엇로 충당할 거냐인데 지금 이제 현행 대통령께서는 뭐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운영 비용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더 지어서 단가를 낮추자라는 게 지금 이제 현행 정부에서 지금 지원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사실상 이제 너도 나도 다 알고 있고 너도 나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도 팔질 않습니다. 다 들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아요. 자 삼성전자 주식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한 번씩은 사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뭐 과거에도 뭐 코로나 때도 10만 전자 갑니다. 너도나고 들고 있었는데 네. 그다음 10만 원 사줄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다른 거 살 거면서 팔고 나옵니다. 그럴 때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6월 30일 날 7만 2천원까지 고점 달성하고 나서 왜 주가가 계속 안 움직입니까? 네. 또 이번에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또 좋은 협약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루마니아랑 또 뭐 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나오더라도 네. 안 움직이는 이유가 다 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비싸게 살 사람은 이거 진짜 지금이라도 산다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들고 있으니까 누가 사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조정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액공제를 엄청 감축을 시키겠다면서 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법안 기준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해서 이게 이름이 좀 되게 웃긴데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주택용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30% 지원을 해주는 거를 25년으로 지금 축소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까지는 유예는 해주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라.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액공제 부분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이긴 하지만은 완성품 자체도 사실은 좀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육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고 있는 양의 기준으로 지금 30% 이제 세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준이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30%꼭 무조건 유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보여요. 그리고 해상풍력도 2027년 이전까지 삽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투자금에 대해서 세공제 일부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우리나라에 지어서 인프라 만들어놔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때 최대한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정말 빨리 첫 삽두고 해서 수출이 다 되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그쵸, 수밖에 그쵸. 없죠. 원전보다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자, 지금 전기료 인상 다시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지금 계속 주가가 잘 가잖아요. 근데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몸값을 올린 거는 거의 다 원전 이슈였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거론되는 게 그래도 2년 동안 전기료 인상을 70%나 했기 때문에 네. 마진율 괜찮다.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 또 동결하거나 하더라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요금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했죠. 2022년도에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건 2023년도에 적자가 굉장히 심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22년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여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나니까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만큼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도 9월에 이제 증산하겠다. 이 얘기가 8월, 9월에 증산하겠다. 얘기가 맞아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전력금 인상을 할 때 득과 실의 부분에서 그럼 전력이 요금이 인상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 만들기 어려워져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총이죠. 그러니까 한국경제총협회에서 이제 1월에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섬유, 방직, 철강 쪽에 112개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에 지금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게 한 10% 정도 된대요. 이거는 한 2년 전에 비교를 하면은 3.2% 포인트가 올랐대요. 그 말인즉슨 마진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요금을 급하게 올린다면은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맞아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정책적인 논의들은 결국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이제 항공유 그리고 폐자로 활용하는 이제 정책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에 지금 필요한 소요 전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착공해서 완공을 지을 수 있는 태양광 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내랑 해외의 시각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면은 전략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내수 쪽으로 완전히 간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태양광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산 태양광이나 이런 것에 단가 경제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해상 풍력 쪽에 이제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에 지금 아직까지도 수주를 갖고 있고 굉장히 매출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이 CS 윈드. 그래서 저는 이 두 기업이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만 원 선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한국전력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한 20거래일 기준으로 딱 이틀 빼고 쭉 외국인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 상위 창고 JP모건 좀 자리하고 있어서 한국전력에 대한 시각들도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각은 한 3.9%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5% 보험료에 8조 계약이 흔들이라는 댓글이고요. 이 방산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했던 $65 규모의 K2 전차 2차 무기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금융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계약 조건의 이행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는 이 폴란드 개발은행인 BGK가 한국에 제시한 무역보험공사, 즉 무보가 책정한 보험료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은 65억 달러, 전체 계약금의 약 80%에 달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 수출입은행이 13억 달러를 담당하는데 이 무보가 보험 상품 만기를 16년에서 20년으로 설정을 하고 또 5% 내외 보험료율을 적용을 했는데 이 BGK 측은 이 수치가 또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 최종 발효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실제 무기 납품 일정도 밀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산 쪽은 늘 고밸류 부담이 있는 섹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 기대했던 부분도 새로운 수주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긴 하죠. 폴란드 개발은행 쪽에서 보험료율을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럼 기존의 다른 국가랑 맺었던 계약들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이 그렇게 높은 건가요? 사실 이렇게 BGK가 참고하는 이런 기준은 영국이나 다른 서구권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방산 수출 금융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이 제시한 보험료율이 또 확실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보험료율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 높으면 이 수출 상품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반 상품과 달리 또 장기 계약과 다양한 막대한 금액이 걸려 있어서 금융 조건이 특히나 민감하고요. 또 폴란드 측의 경우에는 이번 조건이 또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만약 더 낮추지 않으면 계약 발효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 난항이 지속이 되면서 실제 수출 계약 발효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또 이에 따른 납품 일정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군사 장비의 특성상 이런 납품 지연은 수출국에도 또 방위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산 기업들한테까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기업들한테 사실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지연을 또 넘어서 그 외에 또 한국 방산의 수출 전체의 신뢰도 그리고 금융 조건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이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또 FA50 전투기 등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고객국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 조건 협상이 또 원만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향후 추가 수주나 또 계약 확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 한국과의 금융 조건을 비교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나 그리고 보통 조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더 면밀하게 따질 수 있다. 이런 시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K2 전차 관련해서 수출 금융 거부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기업들 납품 일정에도 줄줄이 좀 연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한테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원래 또 BNPL, 삼성 진짜 다하네 다해라는 댓글이고요. BNPL이라고 하면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지불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부 결제 기능을 삼성전자가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댓글처럼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사실 이번 할부 결제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삼성 월렛을 통해서 좀 매장에 결제를 할 때 일정 금액 이상 또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일시불이 아니라 또 여러 회차에 걸쳐서 결제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곳에서 사실 눈에 띄는 점은 이 새로운 신용조사나 또 계좌의 새로운 개설 없이 이렇게 계좌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핀테크 업체인 스플릿업과의 또 파트너십 덕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 삼성 월렛으로 결제를 할 때 구매 금액이 자동으로 나눠지면서 결제가 됩니다. 또한 결제가 완료된 후에도 이 삼성 월렛 앱에서 이 각 회차별 결제 내역이나 또 남은 장액 등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결제 상황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미국 일부 주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또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게 현재 삼성전자의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삼성 월렛이 이 탭2 트랜스퍼와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연달아서 또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할부 기능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서 삼성 월렛의 입지를 또 북미 시장에서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하는 와중에 또 삼성전자 흐름 오늘 1%대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두 다 올라가고 있긴 하죠. 여러 가지 삼성 부분에 호재가 좀 더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시장 안에서는 사실 이런 할부 결제 문화가 좀 낯선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략을 세우기 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카드 할부 결제가 좀 대중화되어 있지만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일시불이나 리볼빙 중심의 신용 결제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시도가 꽤 전략적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의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할부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나 금리 인상기 이후 이 소비자들이 큰 금액을 나눠내고 싶어하는 이런 수요가 커졌는데 여기에 스플릿잇 같은 핀테크 솔루션이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스플릿잇은 이미 30개국 또 1,500여 개의 글로벌 가맹점과 함께 협업 중이고 또 알리바바와도 파트너십을 맺을 만큼 그런 기술적인 경험이 탄탄한 기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할부 기능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결제 패턴을 바꾸고 또 여기에 나아가서 새로운 소비 습관을 유도하는 그런 시장 진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계속해서 호재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들 나올지 주가 흐름이랑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민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매수지만 규모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후장에는 TSMC 7월 매출 공개되고요. 화장품주들 실적 이어지니까요. 오후장에서 계속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